2026년 1월 펜타곤이 충격적인 기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조선소 붕괴율 92%, 실질 가동은 단 2곳뿐이었습니다. 중국은 매년 군함을 200척씩 찍어내는데 미국은 2척도 힘들었습니다.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고 미국이 내린 결론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게 배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도 유럽도 중동도 전부 한국만 찾고 있었으니까요. 워싱턴의 한 국방 전문가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강대국의 정의가 바뀌어야 한다고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클레어 윈슬로 워싱턴 DC에서 펜타곤 조달 감사를 맡아 거짓이 끼어들 틈을 지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믿어왔던 미국의 룰이 한국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워싱턴 DC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제 보안 메일함에 빨간 알림이 떴죠.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긴급 조선소 생산 능력 붕괴, 동맹국 옵션만 가능.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제목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서둘러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 하나가 걸려 있었죠. 파일명은 간단했습니다. 미국 조선 인프라 현황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죠. 미국 대형 상업 조선소 실질 가동 2곳 수준. 숙련 인력 평균 연령 58세. 공급망 붕괴율 60%.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세계 최강국의 현실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주요 후보국 대한민국. 한국이요? 저는 순간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삼성이랑 BTS는 알지만 안보 산업까지 믿을 수 있다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사 에단 크로우였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클레어,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펜타곤으로 향했어요. 새벽 3시,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에단의 사무실 불만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에단이 서류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이 보고서 내가 정리해. 단 한 글자도 밖으로 새면 넌 끝이야. 에단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죠. 표지에는 대한민국 조선 협력 가능성 검토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동맹이라지만 결국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텐데 뭘. 그런데 에단이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클레어, 너 아시아 라인 담당했다가 말아먹은 거 기억하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번엔 실수하지 마. 너 같은 애들은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어. 에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아시아 조달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그때 신입이었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밤낮으로 일했죠. 그런데 어느 날 계약서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브로커 한 명이 계약 금액을 조작해서 돈을 빼돌린 거였어요. 저는 즉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반응은 차갑더군요. 아시아 시장은 원래 그래. 내가 경험이 없어서 그래. 결국 책임은 저한테 돌아왔죠.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저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머릿속에 아시아는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이 박힌 게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시스템은 미숙할 거라고요. 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 조선 생산량 세계 1위, LNG선 점유율 70%, 납기 준수율 98%.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납기 준수율이 98%라고요? 미국 조선소는 평균 70%도 안 되는데 말이죠.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속지 않겠어. 완벽하게 검증해서 에단한테 보고하겠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또다시 희생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조선산업분석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읽어 내려가는데 이상했어요. 모든 자료가 한국의 강점을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기술력, 생산속도, 품질 관리.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과장된 마케팅 아닐까? 실제로는 다를 거야. 그때 메일이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미나류였어요. 싱가포르 출신의 글로벌 해운 조선 애널리스트죠. 저는 미나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냉철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메일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클레어, 이거 봐야 해.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 하나가 떴죠. 세계 조선소 생산 능력 비교 차트였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중국은 물량은 많지만 고급 선박 기술이 떨어진다고 나와 있었고요. 일본은 생산 속도가 느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은 비용이 너무 비싸서 경쟁력이 없다고 분석돼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 속도, 비용 모든 면에서 최상위권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미나의 메일 본문에는 한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클레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내가 직접 확인해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확인은 하겠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7년 전 그 트라우마가 제 판단을 흐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도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어. 하지만 한국을 믿어도 되는 걸까?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에단이었어요. 내일 아침 8시 브리핑 준비해놔. 한국 옵션 완벽하게 분석해서 가져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아침까지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했죠.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정말 미국이 기댈 수 있는 나라일까? 아니면 또다시 저를 배신할 아시아의 또 다른 리스크일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보고서가 제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것.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타자 소리만이 울려 퍼졌죠. 아침 8시가 되기 전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데이터는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제 경험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에단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 옆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 3명이 더 있었어요. 클레어, 시작해. 에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미국 조선 인프라의 현황을 설명했죠. 두 곳의 대형 조선소만 가동 중이고 인력은 고령화됐으며 공급망은 붕괴 직전이라고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동맹국 옵션 분석이었죠. 일본은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납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은 비용이 너무 높아 예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완벽했거든요. 생산량 세계 1위, 납기 준수율 98%, 고급 선박 기술 보유. 하지만 제 입에서는 좀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에단이 끼어들었습니다. 클레어, 한국은 어때?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는 우수합니다. 하지만 에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시장의 불투명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에단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과거 사례? 클레어, 너 그때 일 아직도 끌고 가니?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모두 저한테 쏠렸죠. 에단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7년 전 내가 말아먹은 프로젝트 말이야. 그때 내 판단 실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기억하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브로커의 사기였습니다. 제 잘못이, 내 잘못 맞아. 내가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잖아. 에단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단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엔 감정 빼고 숫자만 봐. 한국이 최선의 옵션이면 그렇게 보고하는 거야. 알겠어? 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에단만 남았어요. 그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클레어, 너 아직도 몰라? 뭘 말씀이신가요? 에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 따윈 버려야 해. 내 트라우마는 내 문제야. 조직은 결과만 본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에단이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 잘못되면 넌 끝이야. 하지만 잘하면 살 수도 있어. 선택은 내가 해. 에단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은 텅 비었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7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29살이었어요. 국방부 조달팀에 갓 들어온 신입이었죠. 첫 프로젝트가 아시아 조달이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에서 장비 부품을 구매하는 계약이었어요. 저는 완벽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밤낮으로 계약서를 검토했죠.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공급업체를 직접 방문했어요. 하지만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중간 브로커였죠. 그 사람은 계약서 금액을 조작했습니다. 실제 가격보다 30% 높게 책정해서 차액을 빼돌린 거였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저는 즉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반응은 달랐어요. 윗선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원래 복잡해. 브로커 끼는 건 흔한 일이야. 클레어가 경험이 없어서 그래. 다음부턴 조심하라고 해. 결국 책임은 저한테 돌아왔죠.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저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됐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시아는 불투명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뿌리내린 게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은 알지만 결국 시스템은 미숙할 거라고요. 미국처럼 투명하고 체계적이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이번엔 절대 실수할 수 없어. 완벽하게 검증해야 해. 한국이 정말 믿을 만한 나라인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산업뿐만 아니라 국방 산업, 공급망 시스템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LNG선, 컨테이너선, 군함, 잠수함까지 모든 종류의 선박을 생산하고 있었죠. 납기도 정확했습니다. 계약한 날짜에 맞춰 인도하는 비율이 98%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 조선소는 평균 70%도 안 되는데 말이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국제 인증을 모두 받았고 안전 기준도 최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해군이 과거에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를 맡긴 사례도 있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한국이 최선의 옵션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그 트라우마가 제 판단을 흐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나 류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클레어, 자료 확인했어? 네, 봤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럼 이제 알겠지? 한국이 유일한 선택지야. 저는 망설였어요. 미나, 근데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미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클레어, 너 아직도 7년 전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그건 브로커 한 사람의 문제였어. 한국 전체의 문제가 아니야. 데이터를 봐.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알아요. 하지만 뭐? 미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클레어, 너 지금 감정으로 판단하고 있어. 그건 위험해. 에단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야.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에단이 노린다고요? 미나가 설명했습니다. 에단은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승진할 사람이야. 근데 실패하면 누군가 책임져야 하잖아. 그게 바로 너라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에단은 성공하면 자기 공으로 만들고 실패하면 저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울 사람이었죠. 미나가 덧붙였습니다. 클레어, 너 살고 싶으면 진실을 봐. 한국이 답이야. 그걸 증명하는 게 내가 살 길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을 버리고 숫자만 보자. 한국이 정말 최선의 옵션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자고요.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편견을 걷어내고 데이터만 봤어요. 한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 납기 준수율, 품질 관리 시스템, 국제 인증, 과거 납품 실적,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유일한 답이라는 걸.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어요. 또다시 배신당하는 건 아닐까? 또다시 희생양이 되는 건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달라. 이번엔 완벽하게 준비해서 에단도 반박 못하게 만들 거야. 저는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최우선 옵션으로 제시하되 리스크 관리 방안도 함께 넣었어요. 계약 조건, 품질 검증 절차, 납기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세세하게 정리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계속 작업했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에단에게 메일로 보냈죠.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에단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제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것. 저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한국이 정말 미국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실망만 안겨줄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숫자는 분명했어요. 한국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에단의 회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메일은 오지 않았어요.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에단이 직접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죠. 클레어, 보고서 봤어. 저는 긴장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에단이 서류 뭉치를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숫자는 좋아. 근데 이걸로는 부족해. 부족하다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에단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윗선에서는 확신을 원해. 한국이 왜 유일한 옵션인지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미 모든 데이터를 넣었는데 뭘 더 원한다는 걸까요? 에단이 덧붙였습니다. 미국 조선소 현황을 더 파고들어. 왜 우리가 스스로 못하는지 명확히 보여줘. 그래야 한국 옵션이 정당화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단이 나가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파고들라는 건 결국 미국의 약점을 드러내라는 얘기였죠.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때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미나류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클레어, 이거 꼭 봐.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엑셀 시트가 떴죠. 미국 조선소 상세 분석 자료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데이터를 읽어내려갔어요. 첫 번째 항목, 조선소 개수. 미국 대형 상업 조선소는 실질적으로 2곳만 가동 중. 나머지는 폐쇄되었거나 소규모 정비만 가능. 두 번째 항목, 인력 현황.
숙련 용접공 평균 연령 58세. 신규 인력 유입률 연 3% 미만. 10년 내 은퇴 예정 인력 60%. 세 번째 항목 공급망. 핵심 부품 해외 의존도 70%. 국내 생산 중단된 부품 40개 품목 이상.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게 세계 최강국의 현실이라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배를 만들 능력을 거의 잃어버린 거였죠.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네 번째 항목 생산 능력. 연간 대형 선박 건조 가능 척수 평균 2척. 한국은 연 100척 이상. 중국은 연 200척 이상. 다섯 번째 항목 납기. 미국 조선소 평균 납기 지연율 30%. 한국 조선소 납기 준수율 98%.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미국은 이미 경쟁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죠. 그때 미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클레어, 자료 확인했어? 충격적이지?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믿기지 않아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미나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현실이야. 미국은 지난 30년간 조선 산업을 방치했어. 금융과 기술에만 집중하느라 제조업을 잃어버린 거지.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문제가 된 거죠? 미나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중국 때문이야. 중국이 군함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거든. 미국도 대응해야 하는데 만들 곳이 없어. 그래서 급한 거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미국은 위기에 처한 거였죠. 그리고 그 위기를 해결할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 저는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인가요? 일본이나 유럽은 안 되나요? 미나의 답장은 길었습니다. 일본은 생산 속도가 너무 느려. 한 척 만드는데 미국보다 오래 걸려. 유럽은 비용이 문제야. 같은 배를 한국의 2배 가격에 만들거든. 게다가 둘 다 납기를 자주 어겨. 전시 상황에서 그건 치명적이야.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미나의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은 달라. 생산 속도, 비용, 품질 모든 면에서 최고야. 게다가 납기를 거의 어기지 않아. 계약하면 약속한 날짜에 무조건 배를 넘겨줘.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미나의 답장은 단호했습니다. 클레어, 전쟁은 앱으로 못 이겨. 배는 만들 곳이 있어야 떠. 납기를 어기면 작전 자체가 무너져.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선을 단순한 제조업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조선은 안보의 핵심이었습니다. 배가 없으면 바다를 지킬 수 없고 바다를 지킬 수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거였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왜 이렇게 강한 거죠? 미나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생산량만 많은 게 아니야. 납기 시스템이 달라. 계획부터 건조, 인도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돼 있어. 그래서 정확해.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납기 시스템이 다르다고요? 미나가 추가 설명을 보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1단위로 진행 상황을 추적해. 부품 공급, 용접, 도장 모든 단계가 실시간으로 관리돼.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어.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제조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죠. 정밀하게 설계된 시스템. 저는 미나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미나. 이 자료 정말 도움이 돼요. 미나의 마지막 답장이 왔습니다. 클레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내 감정은 내가 컨트롤해야 해. 한국이 답이야.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죠. 미나의 말이 맞았어요. 감정을 걷어내고 숫자만 보면 한국이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조선소 2곳, 고령화된 인력, 붕괴된 공급망, 낮은 생산 능력, 높은 납기 지연율. 그리고 대안으로 한국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1위 생산량, 98% 납기 준수율, 디지털화된 시스템, 국제 인증 획득. 숫자는 명확했어요. 미국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한국은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보고서를 완성하고 에단에게 보냈습니다. 이번엔 반박할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한국을 믿어도 되는 걸까? 또다시 배신당하는 건 아닐까? 7년 전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빌딩들이 회색 하늘 아래 서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해.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한다고요. 그때 에단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좋아. 내일 브리핑 준비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단 첫 관문은 넘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죠. 한국과의 실제 협상이 시작되면 제 판단이 옳았는지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어떤 기술을 보유했는지, 과거 납품 실적은 어떤지. 하나씩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단순히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해운 산업의 중심이었죠. LNG선의 70%를 한국이 만들고 있었어요. 컨테이너선, 유조선, 군함까지 모든 종류의 배를 생산하고 있었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을 단순히 삼성과 BTS의 나라로만 알고 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계속 자료를 읽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느껴졌거든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일 브리핑만 잘하면 됐죠.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98%, 70%, 100척, 200척. 그리고 미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전쟁은 앱으로 못 이겨요. 배는 만들 곳이 있어야 떠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실제로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강한 거였죠.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숫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펜타곤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이미 10명 넘는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국방부 조달 책임자, 해군 작전 참모, 예산 담당관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에단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미국 조선 능력 현황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클레어 시작하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미국 조선소 현황이었어요. 미국 대형 상업 조선소는 현재 실질적으로 2곳만 가동 중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숙련 인력 평균 연령은 58세이며 10년 내 60%가 은퇴 예정입니다. 누군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핵심 부품의 70%는 해외 의존 중이며 국내 생산이 중단된 부품은 40개 품목이 넘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연간 대형 선박 건조 능력은 평균 2척 수준입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2척? 그게 전부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중국은 연간 200척 이상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연간 100척 이상입니다.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에단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정비는 어떻습니까?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정비는 이미 상당 부분 외부에 맡기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진행 중입니다. 에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정비는 이미 외부에 맡기고 있어요. 문제는 다음이죠. 건조입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모두 에단에게 쏠렸어요.
에단이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이 군함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응해야 하는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배를 만들 곳이 없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단이 저를 쳐다봤어요. 클레어, 대안을 제시해보세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동맹국 옵션 분석이었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생산 속도가 느립니다. 한 척 건조에 평균 30개월이 소요됩니다. 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유럽은요? 유럽은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배를 한국의 2배 가격에 만듭니다. 게다가 납기 지연율이 높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에단이 화면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어요. 일본과 유럽 조선 생산 지연 자료였습니다. 일본 최근 5년 납기 지연율 45%, 유럽 주요 조선소 납기 지연율 50%,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한 줄이 떴습니다. 가능한 동맹국 대한민국뿐. 저는 숨이 막혔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자존심이었죠. 작은 나라가 우리가 부탁해야 한다고요?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에 손을 벌려야 한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어요. 한국 조선소 납기 준수율 98%, 연간 생산 능력 100척 이상, LNG선 세계 점유율 70%, 고급 선박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과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까? 에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요구를 들어줄까요? 그쪽도 조건을 내걸 텐데요. 에단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클레어, 한국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자료를 넘겼어요. 한국은 과거 미국 해군 함정 정비를 여러 차례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뢰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럼 건조도 쉽게 받아들이겠네요? 한 관계자가 물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미나가 보내준 자료를 떠올렸어요. 한국은 생산량만 많은 게 아니라 납기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협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이요? 에단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납기, 기술 보호, 공급망 분리, 정비와 건조의 로드맵 같은 것들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에단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클레어, 한국 측과 예비 접촉을 시작하세요. 조건을 파악하고 보고하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비 접촉이라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겨우 대답했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에단만 남았어요. 그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클레어. 네. 저는 돌아봤어요. 에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 이름으로 나가면 넌 끝이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에단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한국 협상이 잘 되면 내 공이야. 실패하면 내 책임이고. 제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단이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내 이름으로 올라갈 거야. 넌 실무만 담당해. 알겠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에단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은 텅 비었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또 이러는 거야. 또 제공을 가로채는 거야. 7년 전처럼. 그때도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지자 책임은 저한테 돌아왔죠.
공은 윗사람이 가져가고 실패는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여기는 펜타곤이었으니까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하자, 클레어.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야. 일단 한국과 접촉해서 조건을 파악하자. 그리고 완벽하게 협상을 성공시키자. 그러면 에단도 저를 함부로 못할 거야.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측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보내준 자료에 한국조선 방산 복합 프로젝트 총괄의 이름이 있었어요. 강태훈, 46세 남성. 한국조선산업과 방산산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였죠. 저는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훈 씨께. 저는 미국 국방부 조달 감사관 클레어 윈슬로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 조선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예비 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짧고 간결했어요. 윈슬로 감사관님, 예비 회의 가능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화상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태훈. 저는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메일이었어요. 딱 업무적이었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협력할까? 아니면 조건을 내걸며 미국을 압박할까?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협상이 제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것. 성공하면 에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실패하면 또다시 희생양이 될 거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어. 이번엔 완벽하게 해내겠어.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국 조선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거 미국과의 협력 사례는 어땠는지, 하나씩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였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바로 미나가 말했던 거구나. 한국은 생산량만 많은 게 아니라 납기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 저는 계속 자료를 읽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남은 건 실전뿐이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에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보고서 내 이름으로 나가면 넌 끝이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이번엔 제가 이기겠어. 진실로.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저는 화상회의를 준비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카메라를 켰어요. 화면에 한국 측 참석자들이 하나씩 접속하기 시작했죠. 강태훈이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짧은 머리, 안경, 무표정한 얼굴. 감정이 전혀 읽히지 않았죠. 그 옆으로 2명이 더 접속했습니다. 기술팀과 법무팀이라고 소개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훈 씨. 저는 클레어 윈슬로입니다. 강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윈슬로 감사관님. 시작하시죠.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따뜻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미국 조선 현황과 협력 필요성을 설명했어요. 강태훈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 변화도 없었죠. 저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이 정도 설명하면 관심을 보이거나 질문을 하는데 강태훈은 그냥 듣기만 했거든요. 저는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조선 건조 분야에서요. 강태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건을 논의하시죠.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조건이요? 네. 협력 조건입니다. 강태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저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보통 미국이 요청하면 동맹국들은 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강태훈은 달랐어요. 조건부터 물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조건이라면 납기와 품질 관리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부족하다고요? 강태훈이 화면에 문서를 띄웠습니다. 협력 조건 체크리스트였죠. 첫째, 납기입니다. 언제까지 몇 척이 필요한지 명확히 해주세요. 둘째, 기술 보호입니다. 우리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장해주세요. 셋째, 공급망 분리입니다. 중국 부품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넷째, 정비와 건조의 로드맵입니다.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건 요청이 아니었어요. 요구사항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야, 이 사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왜 조건을 내거는 거지?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태훈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저는 물었어요. 강태훈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약과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강태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이 요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평가합니다. 미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지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우리를 평가한다고요? 세계 최강국 미국을요? 강태훈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과거 협력 사례를 보면 미국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납기를 무리하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충격이었을까요?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협상이 아니라는 것.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도 신뢰할 만한 파트너임을 증명하겠습니다. 강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까지 조건을 정리해 주세요. 우리도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저는 혼자 남았죠. 저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쳐다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저는 한국이 고마워하며 협력하겠다고 할 줄 알았어요. 미국의 요청을 영광으로 생각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강태훈은 감정 따윈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조건과 시스템만 이야기했죠. 심지어 미국을 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이 나왔어요. 웃기는 상황이었거든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평가한다니.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회의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강태훈이 요구한 조건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죠. 납기, 기술 보호, 공급망 분리, 정비 건조 로드맵.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한 문장. 우리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약과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야. 심사야. 우리가 평가받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미국이 평가받는다고. 하지만 강태훈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무표정하고 차분한 얼굴. 감정 따윈 보이지 않던 눈빛.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미국을 평가하겠다는 말이 진심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아닌가요? 왜 이렇게 당당한 거죠? 그때 미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클레어, 회의 어땠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상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평가하겠대요. 미나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당연하지.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지 확인해야 하니까.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죠? 미나가 설명했습니다. 클레어, 한국은 단순히 배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야.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야. LNG선 70%, 반도체 메모리 60%, 방산 수출 10위권. 한국 없으면 세계 경제가 멈춰.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세계 최강국인데요. 미나의 답장은 냉정했습니다. 최강국이라고 배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클레어, 현실을 봐. 미국은 지금 한국이 필요해. 한국은 미국 없이도 돌아가. 그게 차이야.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미나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미국은 한국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미국 없이도 돌아간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죠. 미국 조선소는 2곳뿐. 한국 조선소는 세계 1위. 미국 납기 준수율 70%. 한국 납기 준수율 98%.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믿었어요. 미국이 룰을 만들고 동맹은 따라온다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건을 내걸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흐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한국이 정말 이렇게 강한 나라였나? 아니면 제가 너무 무지했던 걸까? 저는 다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 반도체 산업, 방산 산업. 하나씩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 경제의 핵심 고리였죠. LNG선 없이는 에너지 운송이 불가능했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전자기기 생산이 멈췄어요. 방산 장비 없이는 동맹국들이 방어 체계를 유지할 수 없었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니, 작다는 표현조차 맞지 않았죠. 영토는 작을지 몰라도 영향력은 컸으니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대국의 정의가 뭘까? 영토가 넓은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 아니었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없으면 멈추는 나라였어요. 대체 불가능한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한국을 얕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다시 강태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약과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한국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요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않았죠. 오직 조건과 시스템만 봤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강점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훈이 요구한 조건들을 하나씩 검토했어요. 납기, 기술 보호, 공급망 분리, 정비 건조 로드맵. 모두 합리적인 요구였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단에게 제출할 보고서였어요. 한국의 조건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추가했죠.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필수 파트너입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에단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에단의 반응을 기다릴 차례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이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이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일까?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 약자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우위에 서 있었죠. 그게 바로 대체 불가능한 나라의 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단에게서 회신이 왔습니다. 회의실로 오라는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저는 자료를 챙겨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에단이 이미 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국무부 관계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어요. 에단이 입을 열었습니다. 클레어, 한국 협상건 봤어요. 조건이 까다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국무부 관계자 1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겁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사실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에단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무슨 뜻이죠? 저는 화면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한국 의존도 분석이었어요.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은 현재 조선 생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가리켰죠. 일본 조선소는 지난 10년간 생산량이 40% 감소했습니다. 숙련 인력이 은퇴하고 신규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나요? 국무부 관계자가 물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의 30%를 한국에서 수입하고 고급 기술은 한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일본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없이는 조선 산업을 유지할 수 없지만 한국과 경쟁도 해야 하거든요. 에단이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은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중국은 더 복잡합니다. 화면에 중국 산업 구조 그래프가 떴죠. 중국은 물량은 많지만 고급 기술이 부족합니다. 특히 LNG선이나 군함 같은 고급 선박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죠? 국무부 관계자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중국도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소재. 한국을 건드리면 중국 산업도 타격을 받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게다가 대만 변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에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유럽은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유럽은 전쟁 때문에 난리입니다. 화면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방산 현황이 떴죠.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탄약과 장비를 지원하느라 자국 비축분이 바닥났습니다. 그런데 유럽 방산 업체들은 생산 속도가 느려요. 얼마나 느린가요? 한 관계자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같은 장비를 만드는데 한국은 석 달, 유럽은 9달 걸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유럽도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빠르게 납품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니까요. 에단이 물었습니다. 중동은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중동은 좀 다릅니다. 화면에 중동과 한국의 협력 역사가 떴죠. 중동은 한국을 50년 넘게 신뢰해왔습니다. 건설, 플랜트, 방산까지 모든 분야에서 협력했어요. 왜 한국을 신뢰하나요? 국무부 관계자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거든요. 납기를 어기지 않고 품질을 보장하고 기술 이전도 투명하게 합니다. 중동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 거죠. 에단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세계가 다 한국을 찾는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1세기 강대국의 정의였죠. 전통적으로 강대국은 영토, 인구, 군사력으로 정의됐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진짜 강대국은 대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없으면 멈추는 나라. 그게 바로 강대국입니다. 에단이 물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강대국이라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 없이는 세계 에너지 운송이 멈춥니다. LNG선 70%가 한국산이니까요.
한국 없이는 전자기기 생산이 멈춥니다. 반도체 메모리 60%가 한국산이니까요. 한국 없이는 동맹국 방어 체계가 무너집니다. 방산 장비 납기가 한국만큼 빠른 나라가 없으니까요. 회의실이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영토가 큰 나라가 강대국이 아니라 없으면 멈추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세계관이었어요. 미국이 룰을 만들고 동맹은 따라온다는 생각.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보호한다는 믿음. 모두 틀렸습니다. 세계는 이미 변했어요.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보호하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공급망을 보호하는 심장이었죠. 에단이 입을 열었습니다. 클레어, 당신 말은 한국이 우리보다 위에 있다는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위아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이 필요합니다. 배를 만들 곳이 없으니까요. 국무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에단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정리해서 윗선에 올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였구나.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7년 전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한국을 얕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미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클레어, 회의 어땠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세계가 다 한국을 찾고 있더라고요. 미나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당연하지.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나라니까. 21세기 강대국이야.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강대국의 정의가 바뀐 것 같아요. 영토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성이네요. 미나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맞아. 그리고 한국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야. 저는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미나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자기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내걸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빌딩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지만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어. 한국 같은 필수 파트너가 필요해. 그리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어. 그게 바로 21세기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아니, 작다는 표현조차 맞지 않았죠. 대체 불가능한 나라였으니까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윗선에 올릴 최종 보고서였죠. 한국의 중요성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찾는 이유.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이유. 그리고 미국이 한국과 협력해야 하는 이유. 모든 것을 숫자와 데이터로 증명했어요. 감정은 빼고 오직 사실만 담았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에단에게 보낼 차례였어요. 저는 마우스를 멈춘 채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에단 이름으로 올라갈 거야. 제공은 또 가로채질 거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중요한 건 진실이 전달되는 거니까요. 한국의 가치가 인정받는 거니까요. 저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에단에게.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일주일 후 펜타곤 대회의실에 고위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무부 차관까지. 한국 협력권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에단이었죠. 에단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미국 조선 능력 회복과 한국 협력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쳐다봤어요. 제가 만든 슬라이드였습니다. 제가 밤새워 정리한 데이터였죠. 하지만 발표자는 에단이었어요. 에단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조선 인프라는 사실상 붕괴 상태입니다. 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1위이며 납기 준수율 98%를 자랑합니다. 제 자료였어요. 세계 각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제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에단은 마치 자기가 분석한 것처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좋은 분석입니다. 에단, 당신이 직접 한 겁니까? 에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팀을 이끌어 분석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에단은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어요. 모든 게 제 작업이었죠.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과 협상을 진행하시오. 에단, 당신이 책임지시오. 에단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에단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클레어, 잘했어. 덕분에 내가 좋은 평가받았어. 저는 에단을 쳐다봤습니다. 이건 제 작업이었습니다. 에단이 웃었습니다. 작업? 넌 그냥 실무자야. 실무자는 일만 하면 돼. 공은 내가 받는 거고. 저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에단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한국 협상이 잘못되면 책임은 내 거야.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에단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한국 라인 담당이잖아. 협상이 꼬이면 내가 한국을 자극했다고 보고할 거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또 이러는 거였습니다. 7년 전처럼. 성공하면 에단 공, 실패하면 제 책임. 에단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은 텅 비었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고 했죠.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다는 것.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다짐했죠. 또 희생양? 이번엔 아니야. 이번엔 진실로 맞서겠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모든 자료를 확인했어요. 원본 파일, 이메일 기록, 작업시간 로그.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 작업이라는 증거가요. 저는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자료를 따로 모았어요. 한국 없으면 미국 계획 60% 불가. 한국의 납기, 품질, 시스템이 유일한 대안. 모든 것을 명확히 정리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에단의 거짓말 증거였어요. 에단이 보고서를 받은 날짜와 시간. 제가 작업한 날짜와 시간. 모든 로그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필요할 때 꺼낼 준비를 마쳤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태훈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태훈 씨. 강태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윈슬로 감사관님 협상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국 윗선에서 승인했습니다. 곧 정식 협상이 시작될 겁니다. 강태훈이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 측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에단 크로우입니다. 강태훈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화상회의를 잡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기 전 강태훈이 한마디 덧붙였어요. 감사관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대답했죠. 강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탁하려면 먼저 존중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태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부탁하려면 먼저 존중을 배우셔야 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도구로 생각했죠. 필요할 때 쓰고 버릴 수 있는 동맹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존중을 요구했습니다. 대등한 파트너로 대우받기를 원했죠. 그게 바로 한국의 품격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에단이 한국과 협상하면 어떻게 될까? 에단은 한국을 존중하지 않을 거예요. 오만하게 굴 거고 조건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면 협상은 결렬될 거예요. 그리고 책임은 저한테 돌아올 거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안 돼. 이번엔 제가 나서야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에단의 거짓말을 폭로하겠다고. 그리고 한국을 제대로 존중하는 협상을 이끌겠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담은 자료였어요. 에단의 거짓말, 제 작업 증거, 한국의 진짜 가치, 모든 것을 명확히 정리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계속 작업했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자료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용기뿐이었죠. 에단에게 맞서는 용기, 진실을 말하는 용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 하늘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곧 해가 뜰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죠. 지금은 어둡지만 곧 빛이 올 거예요. 진실의 빛이.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음 주 회의가 제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에단을 이기느냐 지느냐, 진실이 승리하느냐 거짓이 승리하느냐.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엔 싸우겠다는 것. 끝까지.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가서 쉬어야 했어요. 다음 주를 위해 체력을 비축해야 했죠.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창가에 서서 워싱턴을 내려다봤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7년을 살았습니다. 7년 동안 에단 같은 사람들에게 짓밟혔죠. 하지만 이번엔 달라질 겁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제 발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가니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저 별처럼 빛나는 나라구나. 작지만 밝게 빛나는 나라. 대체 불가능한 나라.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주 제가 그 빛을 증명할 겁니다. 에단의 거짓을 깨고 한국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한국과의 정식 협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일찍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준비한 자료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에단이 들어왔습니다. 클레어, 오늘은 내가 주도할 거야. 넌 옆에서 보조만 해. 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이 되자 화면에 한국 측이 접속했습니다. 강태훈과 그의 팀이었어요. 에단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훈 씨. 저는 에단 크로우입니다. 오늘 협상을 주도하겠습니다. 강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에단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협력해주면 우리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태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크로우 씨, 협력은 상호적인 겁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에단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미국이 요청하는 만큼 한국도 협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태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협조가 아니라 협상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검토하고 결정할 겁니다. 에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한국이 미국 요청을 거부한다는 겁니까? 강태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부가 아니라 평가입니다.
미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지 평가하는 거죠. 에단이 화를 냈습니다. 평가? 우리가 세계 최강국인데요. 강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강국이라고 배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크로우 씨, 부탁하려면 먼저 존중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에단은 입을 다물었어요. 강태훈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정리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에단이 화난 얼굴로 물었습니다. 클레어, 뭐 하는 거야?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강태훈 씨, 죄송합니다. 에단 씨는 이 프로젝트의 실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단이 소리쳤습니다. 클레어. 저는 무시하고 계속 말했어요. 이 보고서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에단 씨가 아니라 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에 제 자료를 띄웠어요. 작업 로그, 이메일 기록, 원본 파일.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진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필수 파트너입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설명했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 계획의 60%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납기 시스템, 품질 관리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에단이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막았습니다. 에단 씨,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당신은 이 보고서를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공을 가로챘죠. 에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잘못되면 저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7년 전처럼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웅성거렸죠. 저는 강태훈을 쳐다봤습니다. 강태훈 씨, 죄송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요. 강태훈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윈슬로 감사관님.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에단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클레어, 넌 끝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에단. 당신이 끝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에단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죠. 드디어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며칠 후 국방부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에단의 거짓말이 밝혀졌어요. 그는 징계를 받고 보직에서 해임됐죠. 저는 한국 협상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처음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저는 다시 강태훈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엔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상이었어요. 강태훈이 말했습니다. 윈슬로 감사관님, 이제 진짜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네, 동등한 파트너로서요. 저는 대답했죠.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납기, 기술 보호, 공급망 분리 모든 것을 존중했죠. 한국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협력이 아니라 상호 협력이었어요. 몇 주 후 공식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국방장관과 고위 간부들 앞에서요. 저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1세기 강대국의 정의는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영토, 인구, 군사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강대국은 대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없으면 멈추는 나라. 그게 바로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같은 필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세계가 보호받고 싶은 시스템을 가진 나라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국방장관이 일어섰어요. 훌륭한 분석입니다, 윈슬로 감사관. 이 보고서를 공식 정책 문서로 채택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어요. 작은 나라, 미국 보호 아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보호받고 싶은 시스템을 가진 나라였어요. 대체 불가능한 나라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항공권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였어요. 강태훈이 초대했거든요. 한국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보라고요. 저는 표를 예약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인천행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숫자 말고 현장에서 확인하겠다고 생각했죠.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7년간의 트라우마를 벗어던지고 진실을 선택한 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살.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제 선택에 후회가 없었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작지만 강하고, 대체 불가능하고, 세계의 심장 같은 나라.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죠. 진실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한국도 저 별처럼 빛날 거예요.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로.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주 한국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제 이야기가, 그리고 한국의 이야기가.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